자, 여러분 우리 선민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거야. 근데 원래는 이제 한자를 써주면 좋은데 여기 수능 특강은 한자를 안 써주니까 선생님 그냥 제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얘는 산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사는 백성. 자, 여러분 요 작품 지금 보면 지금 줄수 쭉 보면 총 몇 줄로 되어 있어 얘들아? 16줄로 되어 있지? 그래서 그리고 또 얘는 자세히 좀 보면 여러분 막 한자도 별로 없고 여러분 고어로 옛날 말로 되어 있지 않고 다 현대풀이가 되어 있는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진중음을 수업을 했을 때 한자가 얘들아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순 우리말로 다 풀이가 되어 있고 이게 사의 배수로 되어 있는 글은 무슨 갈래라고 했었어? 진중음 무슨 갈래였지? 한시죠. 한시. 선생님 79쪽 하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한시는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여러분 글의 구조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글의 구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진중은 뭐였지? 우리 수능 특강 했었는데 얘들아 수능 특강 한 번 복습해야 돼. 알겠지? 기승전결 책 있어 없어? 책 없어? 책이? 책깔 꺼내. 고전시가 하고 있어 선생님. 기승전결이에요. 기승전결. 자, 그러면 기승전결은 내용의 구성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총 16줄이고 선생님이 기승전결은 4의 배수씩 끊어서 읽으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이 바로 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로 했었는지 기억나요? 그럼 기억해야 돼요. 기가 뭔데? 끄집어내야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이야기의 소재가 제시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이야기의 소재가 제시된다.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초가집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를 위해서 밥상을 내온다. 그러면 여러분 시를 읽을 때도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끊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우리 제일 첫 번째 줄에 화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른대. 그럼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내려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신분이 뭔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죠? 뭐예요? 양반이에요. 맞아요. 사대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자의 신분이 양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네. 하자의 신분이 양반이다. 자, 그러면 하자가 누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이야기의 소재거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니?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러면 이 부인이 바로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시적 대상. 그러면 부인은 문을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초가집에서 나왔죠. 그러면 초가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나그네를 위해서 밥상을 내온대.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자기 자신. 맞아. 그래서 하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본다면 79쪽에 고전시가 이야기의 소재는 이 부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부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야기의 소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화자가 시적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인에 대한 묘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읽은 내용을 통해서 이 부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조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제목이랑 연결을 시켜봐.
그럼 이 부인이 아마 초가집에서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산민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갔으니까 산에 사는 백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인은 산에 사는 백성이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시적 대상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초가집에서 생활을 한대. 자, 선생님 도전시가 70분. 자, 그러면 초가집에서 생활하는 건 옛날엔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지 않고 산에서 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산에서는 여러분 밭을 일구고 집을 만들어내서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자, 근데 이 부인의 성격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가난하고 산에 살고 있어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파요 라고 하면 밥상을 내줄 정도로 여러분 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인정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밑으로 가서 더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인에 대한 설명 나왔고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아래다 쓸게. 얘들아 5번째 줄부터 8번째 줄은 뭐가 나와야 돼? 승 나오지. 그치? 기승전결이니까. 그러면 승은 어떤 내용을 다루기로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이야기를 전개를 시켜야지. 그치? 그러면 이 시적 대상인 부인에 대한 어떤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이제 5번째 줄부터 한번 또 볼게요. 자,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여러분 뭐뭐 하시오? 라고 하는 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깥어른이 어디 계시냐라고 뭔가 누군가가 물어본 거야. 누가 물어봤을까? 화자가. 그렇지. 그러면 이 5번은 화자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죠. 화자가 말하는 부분이고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가 어려워서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6번부터 8번까지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인이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화자하고 부인이 화자가 얘들아 나그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자기 너무 고마우니까 이 부인에 대해서 막 바깥어른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나 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상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있죠.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대화체를 쓰네요. 대화체를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표현법을 좀 위주로 봤으니까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부인은 가난하게 살고 산에 살고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산밭을 갈기 어렵다. 그리고 해가 저물도록 노동을 하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삶인 거야. 그러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더 부각을 시킨 거지. 그래서 여기 이야기의 전개가 부인의 이 궁핍한 삶을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부인의 혹은 이 부부의 궁핍한 삶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전이죠. 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우리 진중음 할 때 이야기가 전환된다. 가장 절정 부분. 그래서 이야기의 고조와 절정 전환 이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주제는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했지 얘들아? 한시는 이 전 이후부터야. 맞아. 이 전에서 이런 주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이 우리 이제 전이야.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는구나. 그럼 서성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는 이거는 화자가 부인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일까? 아니지. 화자가 이 집안의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인과 부부는 산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하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구나. 이것까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가난한 삶에다 외로운 삶까지 같이 표현할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11번. 숲속에는 호랑이가, 무서운 호랑이가 많아 떼든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산밭을 일구는 건 여러분 밭이 험하기도 하지만 왜 그곳에서 여러분 일하기가 어렵고 수고하기 어렵냐면 누구 때문이래? 호랑이가 너무 많대. 근데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었잖아. 호랑이가 어떻게 하기도 했었냐면 사람들 사는 인가로 내려와서 사람들 사는 집에 들어와서 소를 잡아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방 안에 들어와서, 왜냐면 문 한번 부시면 얘네 다 부실 수 있단 말이야. 부서서 사람, 어린애들이나 사람 잡아가기도 했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 이 무서운 호랑이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밭을 갈기도 어렵게 만들고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랑이는 궁핍한 삶의 이유이자 원인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인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만 먹고 사는 거야? 이 콩잎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뜯은 콩잎도 많은 것도 아니고 광주리 반도 안 찬대. 그러면 이 콩잎은 자연물을 가지고서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면 맞는 말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9번부터 10번까지는 여러분 여기서 이 고조되고 전환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전환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제일 고조가 되죠. 이 궁핍한 삶의 원인을 제시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번째 줄부터 16번째 줄은 뭐가 나올 거야? 결. 그치? 그러면 결은 여러분 이야기에 뭐가 나오기로 했었지? 마무리. 그렇지. 정리를 할 거야. 맞아. 그러면 이야기의 마무리.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선생님 주제가 여기 전 이후부터가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아, 그러면 조선시대 때 가난한 이 백성들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인가? 이렇게 예측하고 그 다음 내용들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3번째 줄부터 16번째 줄도 한번 읽어볼게요. 가련할 손. 여러분, 자,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그냥 해석하면 되냐면 아유, 가련하구나. 가련하, 뭐뭐 하는구나. 이런 감탄형으로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제시해. 맞아. 그래서 여기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정서가 표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곳이 뭐가 좋다고 척박한 둠의 산골에서 산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질문 의문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서리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형을 지금 사용해서 화자가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너무 너 불쌍하다.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 물어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안타까움과 가련한 연민에 대한 마음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 의문형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어조가 만들어지면 감정이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요. 영탄법은 아닌데, 여러분 의문형이 영탄법은 아닌데 영탄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누가 물어보고 있는 걸까? 화자가. 그렇지. 그럼 이거는 화자의 궁금증이죠. 아니 이렇게 호랑이가 많은데, 무서운 호랑이가 많은데 왜 이곳에서 살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화자의 궁금증을 15번에서 대답을 해줄 거야. 편안하기는 더 넘어 평지의 생활이 더 편안하다. 그렇지만 가고파도 고을 관리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부인은 산속에 사는 이유를 얘기를 해준 거야. 콜라겐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이 평지를? 골 관리 때문에.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부인의 대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 두메 산골이 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속은 여러분 호랑이가 많아서 너무 무서워. 너무 가난해. 그리고 얘는 가난하고 호랑이가 있어서 무서운 곳이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평지 있죠, 여러분 평지. 평지는 그래도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거, 먹을 게 있을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그러면 얘는 편안하고 먹을 게 것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난하고 호랑이가 많은 곳은 여러분 고을 관리들의 수탈이 없는 곳이죠. 그러면 얘는 수탈이 없으니까 화자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은 편해요. 그렇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한 곳일 거야. 그런데 이 편안한 평지는 편안하고 먹을 거는 많지만 여러분 이 수탈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내가 너무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곳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의미적으로 봤을 때 두메산골하고 평지는 어떤 표현법이 쓰는지 알 수 있겠다. 대조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고을 관리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탐관오리들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탐관오리를 이 시적 대상과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것 같아. 왜냐면 신분이 좀 달라서. 자, 우선은 이 부인과 부부, 이런 바깥 양반하고 이 부인은 이 고을 관리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무서운 존재야. 그치? 두려움의 존재인 거지? 그래서 이 대상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야. 자, 그런데 화자는 여러분 화자도 이 고을 관리처럼 양반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고을 관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백성의 말을 인용해 와서 이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화자는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요? 얘를 비판. 그렇지. 이거는 비판의 대상인 거야. 그러면 이 결에서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나와요.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어렵지는 않은데 산민이라고 하는 작품은 시험에 좀 자주 이런 기출이 나왔어가지고 이런 대조적인 방식을 잘 구분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80쪽을 한번 봐볼까? 자, 80쪽 보시면 우선은 제일 먼저 표현법부터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법은 우선 시선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해볼까? 이 글은 시선전개 방식이 3개가 쓰였을 것 같아.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은 게 뭐였어? 기승전결. 그치, 한시니까 기승전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체. 그렇지, 말을 주고 받았으니까 대화체 사용해야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표현법으로는 대조가 나왔는데 이 대조가 시상전개 방식으로 가면 어떤 용어로 쓰이지더라? 대비. 그치? 대비가 쓰이는 거야. 혹은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는 대립적 소재를 사용하여 혹은 대립적인 전개를 통해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법은 아까 대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영탄법이 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쓰진 않았지만 영탄법. 왜냐면 감탄형 의미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가련할 수. 이건 영탄법이지. 자, 그리고 영탄법을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글은 영탄적 어조를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정리 한번 좀 하고 갈까요? 영탄법은 표현법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표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표현법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찾기가 쉬워요.
그러면 영탄법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방식이 뭐가 있을까? 우리 금방 한 거. 감탄용어미, 그렇지. 그리고 품사에도 있지. 감탄사, 그렇지, 감탄사.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영탄법을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가 영탄법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맞아. 종결 표현이 요거야. 그래서 느낌표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감탄형 어미도 없고 감탄사도 아닌데 느낌표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영탄법인 거지. 자, 근데 이 영탄법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의문형은 질문의 의도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의도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 안 일어나는 애가 있어. 그러면 너 아직도 자고 있니?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어떤 의도야 얘들아? 일어나라 명령의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다. 여기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내가 물어보는 건 나의 뭐야 얘들아? 너무 잘생겼다 라는 나의 감탄이잖아. 그러니까 서리적 영탄법을 통해서도 영탄법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서리적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도 영탄법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때는 답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치? 자, 근데 이런 영탄법이 있고 그러면 이거랑 달리 시험에선 영탄적 어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표출하는 어조예요. 그러면 감정을 표출하는 어조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법을 쓰면 무조건 영탄적 어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컴탄사 사용하는 영탄법. 그러면 영탄법을 사용하면 무조건 영탄적 어조가 나와. 그런데 영탄법을 쓰지는 않지만 영탄적 어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작품에 쓰였죠. 아까 질문의 방식으로 너 왜 이런 데서 살고 있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의도이기도 하고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평서의 문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 어떤 종결 어미가 들어가더라도 영탄적 어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탄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탄적 어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수능은 영탄법인지 영탄적 어조인지를 구분하는 선지 문제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표현법 정리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할 내용을 한번 봐보자. 자, 꼭 기억할 내용에는 여러분 우리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공간의 대조가 너무 중요하긴 해. 아까 상권하고 평지. 왜냐면 매일 기출 문제에 이 문제는 무조건 들어갔거든. 그래서 공간의 대비는 꼭 그 의미를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걸 여러분이 알면 좋냐면 우리 호랑이랑 골사 관리의 의미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 호랑이는 이 부부에게 어디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야? 산, 그치? 그러면 이 호랑이는 산 속에서 이 부부에게 궁핍한 삶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산 속에서 궁핍하게 하는 존재고요. 여러분 한 줄 띄세요. 한 줄 띄세요. 한 줄 띄고 고을 관리를 한번 보세요. 고을 관리는 여러분 이 부부가 어디에서 얘들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는 존재였지? 평지에서. 맞아.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 호랑이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 호랑이는 여러분 이들이 궁핍하게 살게 만든 그냥 표면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산속에 올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이들이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얘죠. 고을 관리죠. 이게 여러분 이면적, 근본적 원인. 아니 근본적이라고 쓸게. 이면적이라고 안 쓰고 이면적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호랑이와 고을 관리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돼. 맞아. 그래서 호랑이하고 고울 관리의 의미는 다르다. 그래서 호랑이가 여러분 고울 관리를 상징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호랑이가 고울 관리를 상징한다라는 오답이 있었거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이런 한 끗 차이의 의미에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 산미인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 이번 주는 여러분 독서